공정한이 식탁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그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단 한 장의 종이였는데요.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였습니다. 아직 도장이 찍히진 않았지만 공정한이 그걸 식탁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놓는 손짓 하나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더라고요.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주소를 눈으로 훑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온정시장 인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로 세정거장 걸어서 20분이 넘는 곳이었는데요. 공주아가 공정한을 바라봤습니다. 공정한은 수저를 들고 밥을 뜨려는 듯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식탁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아니고 단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지쳐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서류예요?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공주아의 목소리는 오히려 가라앉았거든요. 그건 화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공정한이 그제야 수저를 내려놓고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사 알아보고 있어. 다음 달 안으로 계약하려고. 짧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말이 길어지면 본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것처럼요. 한성민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한성민은 원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집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한성민은 항상 가장 먼저 언어를 꺼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한성미가 침묵했다는 건 그 말이 한성미에게도 처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리 들었거나 아니면 미리 각오하고 있었거나 어느 쪽이든 공주아 입장에선 배신감이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공주아가 한성미를 봤습니다. 한성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생각이야. 나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성미가 그 말을 하면서 밥그릇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는 건 뭔가를 붙잡고 싶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식탁이든 밥그릇이든 이 자리든. 공우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우재는 이날도 이어폰 한쪽을 꽂은 채 앉아 있었는데요. 서류 봉투를 힐끗 봤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무표정이 무관심처럼 보였지만 공우재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다는 건 공주아만 알아챘습니다. 이 집 식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네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데 각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동생 공대한을 이 골목에서 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한성민은 이 이사가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혼자 계산하고 있었고 공우재는 아무도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고 있었고 공주아는 이 결정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를 스스로도 모르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찬물을 틀어 손을 담갔는데요. 일부러 차갑게 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뜨거우니까 손만이라도 식히려는 것처럼요. 이사를 가면 뭐가 달라지나. 공주아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주소가 바뀌고 골목이 바뀌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이는 창밖이 바뀌겠죠. 그런데 공주아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정시장을 떠나면 양현빈과 사는 동네가 달라집니다. 공주아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 멈췄습니다. 지금 이사 문제가 나왔는데 왜 양현빈이 떠오르는 건지. 공주아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30년 원수 집안의 본부장, 직장 상사,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기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사 얘기에 끼어든다는 게 공주아 자신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공주아는 그릇을 닦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자 짧게 웃었는데요. 웃음이 씁쓸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게 싫은 건지 아니면 멀어지는 게 싫은 건지. 공주아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아는 여느 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온 이유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아직도 올려져 있을 그 봉투가 눈에 밟혔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양현빈이 서 있었습니다.
공주하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마주치는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에서 마주치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걸 공주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양현빈은 공주하를 보고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공주하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 그런 거리가 생겼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공적인 것 외에는 건드리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둘이 함께 탔는데요. 좁은 공간이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획안 수정 요청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공주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수정해서 올릴게요. 양현빈이 잠깐 공주하를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뭔가 걸린 것처럼요. 피곤해 보이네요. 공주하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적인 것 외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양현빈이 먼저 건드린 거였거든요. 괜찮아요. 공주하가 말했습니다. 짧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양현빈은 그 대답을 듣고도 뭔가 더 하려다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양현빈이 먼저 내렸습니다. 공주하는 그 뒷모습을 한 박자 늦게 바라봤는데요. 오전 내내 공주하는 기획안 수정에 집중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생각은 자꾸 어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정한이 그 결정을 내린 건 공대한 때문이라는 걸 공주하도 알았습니다. 삼촌 공대한이 이 골목에서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공주하도 눈으로 봐왔으니까요. 쓰러지는 걸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공정한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주한테도 이 골목은 그냥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쇼호스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 한성미한테 왜 의사 안 하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버텼던 곳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의사 집안에서 홈쇼핑 쇼호스트로 사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지탱해 준 게 이 골목이었거든요.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걸어 나가는 감각, 익숙한 가게들, 잔소리하는 아주머니들. 그것들이 공주아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골목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공주아한테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어떤 버팀목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그 감정이 진짜 이유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공주아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점심 무렵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주재하는 회의였는데요. 공주아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양현빈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양현빈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주아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의는 새로 기획 중인 홈쇼핑 시즌 특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공주아가 맡은 파트는 전통식품 라인 코너 기획이었는데요. 공주아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중에 양현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여기 이 타깃 설정이 너무 좁지 않아요? 40대 이상으로만 잡으면 유입이 제한되는데.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통식품 특성상주 구매층이 40대 이상이에요. 무리하게 연령 넓히다가 콘텐츠 방향이 흔들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양현빈이 잠깐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할 타이밍이었는데 양현빈이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맞아요. 그대로 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더 치고받았을 텐데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다른 팀원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 짧은 주고받음 안에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양현빈이 공주아를 불렀습니다. 공주아 씨 잠깐요.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다 나가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양현빈이 테이블에 기대듯 서서 공주아를 봤습니다. 공주아는 들고 있던 파일을 두 손으로 쥐었는데요. 뭔가 공적인 얘기를 더 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현빈이 한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양현빈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은 걸 물어봤는데 이번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공주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사람 표정이 아닌데. 공주아가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반박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저희 집 이사 문제가 좀 있어서요. 공주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양현빈의 얼굴이 순간 미묘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주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요? 네. 아버지가 동네 쪽을 옮기려고 하셔서요.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더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소화하고 있는 것처럼요. 공주아는 그 표정을 읽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 표정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공주아 자신이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왔거든요. 네, 수고했어요. 양현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고 공주아가 먼저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공주아는 앞을 보며 걸었는데요. 뒤에서 양현빈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공주아는 잠깐 외부 미팅이 생겨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했는데요. 공주아가 걸으면서 이어폰을 꽂았다가 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뭔가를 들을 기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무 소리 없이 걷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고 떴는데요. 공주아가 잠깐 화면을 봤다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야? 외부 미팅 나가는 중이에요. 공정하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는데요. 저녁에 들어올 수 있어? 같이 얘기 좀 하려고.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어제 이사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있는 건지. 공정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일 끝나면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공주아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공주아가 느끼는 건 뭐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데 뭔가 가슴 한켠이 무거운 것. 집을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 무게를 내려놓지 못하는 게 공주아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공주아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제법 어두워지고 있었는데요. 걸으면서 공주아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건 양현빈이었습니다. 이사 얘기를 꺼냈을 때 굳어지던 그 얼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공주아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는 건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공주아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양현빈은 자기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집중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공주한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이사. 온정시장 쪽을 떠난다. 양현빈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처음 든 감정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주한의 집이 이사를 가면 뭐가 달라지나. 회사는 그대로고 출근도 그대로고 어차피 두 사람은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기로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한지. 양현빈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밖 야경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양현빈이 원래 감정이 얼굴에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었는데요.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기대받는 것들을 묵묵히 해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양현빈이 오늘 오후에 공주아 앞에서 표정을 관리 못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주아가 이사 얘기를 꺼냈을 때 양현빈은 굳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양현빈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공주아가 그 표정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몰랐지만 공주아라면 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원래 그런 걸 잘 포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현빈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본인이 몰랐습니다. 공주아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적인 것 외엔 건드리지 않기로 했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집안에 30년 악연이 있고 공주아 아버지와 자기 집안 어른들이 지금도 얼굴 붉히는 관계인데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게 공주하면 안 된다고 양현빈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감정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양현빈은 한참 창밖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 사무실에 있어봤자 서류만 뚫어져라 보고 앉아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코트를 챙겨 사무실을 나오면서 양현빈은 한 번 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공주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였는데요. 당연한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양현빈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공주아가 집에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공정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조명은 간접등만 켜져 있어서 거실이 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요? 공주아가 신발을 벗으면서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 공주아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공정한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잠깐 봤다가 공주아를 봤습니다. 주아야, 삼촌 상태 봤잖아. 공주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골목에 있으면 안 돼. 삼촌이. 검사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몸이 계속 저러는 게 아버지 보기엔 몸 문제가 아닌 거야. 여기 있는 한 안 낫는다.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차분했는데요. 이미 여러 번 혼자 이 말을 정리하고 또 정리한 사람처럼요. 공주아가 입술을 한 번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결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가족한테 물어봤어야죠. 공정한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공주아가 그 침묵을 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 저도 알아요. 삼촌이 그렇게 쓰러지는 거 볼 때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할지를 아버지가 혼자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정한이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공주아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공정한이 반박을 안 한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알면서도 혼자 정했다는 게 물어보면 복잡해지니까. 공정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짧은데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각자 다른 말을 할 거고 그러면 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공대한이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게 공정한의 논리였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데 공주아 입장에선 그게 서러웠습니다. 복잡해지는 게 가족이잖아요.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공정한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한참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쳐서 고개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주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밀어붙이면 공정한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이 가족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를 공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대한 삼촌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 가족이 다시 제대로 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공주아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겠다는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양현빈이 끼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오늘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주아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이 밤을 넘겨야 했습니다. 양동숙의 전화가 울린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아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양동숙은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담임한테서 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양동숙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담임 최 선생인데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전화였습니다. 양동숙이 짧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양동숙의 아들 준이가 다른 반 아이와 싸움이 붙었다는 거였는데요. 주먹 다짐까지 간 건 아니었지만 준이가 먼저 상대 아이 가방을 발로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상대 아이 물건이 망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두 아이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한다고 했고 오늘 오후 2시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양동숙이 전화를 끊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한의원 아니었는데요. 마침 오전 진료가 막 끝난 시간이라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텅 빈 대기실 한가운데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준이가 또 그랬구나. 양동숙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또, 이 아이가 요즘 왜 이러는지 양동숙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아버지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온다는 게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 그 무게가 어느 순간 옆 아이 가방을 발로 차는 것으로 터졌겠죠. 근데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해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양동숙이 오빠 양동익 원장한테 오후에 자리 좀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하러 들어갔습니다. 양동익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양동숙은 준이 학교 건이라고만 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고 양동익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스스로 말 안 하면 캐묻지 않는 것. 배려인지 포기인지 양동숙 본인도 어느 쪽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후 1시 반이 넘어서 양동숙이 외투를 걸치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학교가 걸어서 15분 거리였는데요. 양동숙이 걸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상대 아이 부모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하나? 준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혼자 전부 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런 게 쌓이는 거였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 병원 일, 집안일, 동네 사람들 시선. 전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양동숙 삶의 거의 모든 것이 혼자가 됐는데요. 처음엔 그게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무겁다는 느낌도 잘 안 올 만큼 익숙해졌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양동숙은 그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다가 양동숙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공대한이 있었거든요. 공대한도 딱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양동숙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대한도 옆으로 비켜서려고 했는데요. 좁은 골목에서 비키려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피하려고 했는데 더 가까워지는 그 어색한 순간. 양동숙이 멈췄습니다. 저 지나갈게요. 짧게 말하고 공대한 옆을 지나쳤습니다. 공대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대한이 뭔가 들고 있었는데요. 재활치료 관련 서류 같은 거였습니다. 아, 이 사람도 일이 있어서 나온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스치듯 하면서 양동숙이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공대한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는 아니고 양동숙이 앞, 공대한이 뒤 형태로요. 이게 또 어색했습니다. 양동숙이 걸음을 좀 더 빨리 했는데 공대한도 딱히 느리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리가 좁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양동숙이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상대 아이 부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왔는데요. 양동숙은 혼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났습니다. 상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양쪽 이야기를 정리해줬습니다. 준이가 먼저 가방을 찾고 상대 아이 필통이 깨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상대 아이 부모가 아이 얼굴을 보더니 왜 내가 맞았어야 했냐는 말부터 했습니다. 양동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준이는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화가 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혼자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는지를 양동숙은 알았거든요. 양동숙이 상대 부모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깨진 물건은 변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낮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상대 부모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냐고 했고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서 오늘은 서로 사과하는 자리이니 이유는 나중에 각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상대 아이 가족이 먼저 나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자리를 잠깐 비워주겠다며 나갔고요. 상담실에 양동숙과 준이만 남았습니다. 준이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준이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혼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양동숙이 잘 몰랐습니다. 혼내면 준이가 더 다칠 것 같고 그냥 두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준아. 양동숙이 불렀습니다. 준이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걷어찼어? 준이가 잠깐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걔가 먼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는데? 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이 기다렸습니다. 준이가 그 침묵을 버티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없다고. 양동숙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쉰 것 같았는데요. 뭔가가 뱃속에서 올라오려는 걸 누르는 것처럼 양동숙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화났구나. 화난 거 당연해. 근데 가방은 차면 안 됐어. 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상담실 안에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이 준이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가자.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공대한이 밖에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멈췄습니다. 공대한도 멈췄는데요. 공대한이 학교 앞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까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어디 갔나 싶었는데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뭐해요? 양동숙이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서 물은 거였습니다. 공대한이 잠깐 준이를 봤다가 양동숙을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봤는데 학교 앞에서 오래 서 있길래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양동숙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는데요. 지나가다가 봤다는 게 혹시 기다린 건 아닌지. 근데 그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준이가 공대한을 봤습니다. 공대한이 준이한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준이 잘못했다는 말도 아니고 왜 그랬냐는 말도 아니고. 힘들었겠다. 준이가 잠깐 공대한을 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표정이 아까 상담실에서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어린 얼굴이었어요. 양동숙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재활치료사. 이 사람이 원래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이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아는 건가? 감사합니다. 양동숙이 말했습니다. 꾸역꾸역 나온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게 나올 줄 몰랐는데요. 공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서려는데 양동숙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은 방향이면 그냥 걸어가도 되죠. 왜 그 말을 했는지 양동숙 본인도 몰랐습니다.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아까까지만 해도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했는데 공대한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네. 셋이 걸었습니다. 준이는 양동숙 옆에 붙어서 걸었고 공대한은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였는데요.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아까보다는 덜 불편했습니다. 준이가 걷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나 초코우유. 양동숙이 준이를 봤습니다. 아까까지 학교에서 그 표정으로 있다가 초코우유를 달라는 12살이었습니다. 양동숙이 지갑을 꺼내려는데 공대한이 먼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 후에 초코우유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살게요. 양동숙이 지갑을 든 채 공대한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요. 공대한이 준이한테 초코우유를 내밀었습니다. 준이가 받아서 빨대를 꽂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까 상담실에서 어른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 아이가 공대한한테는 쉽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양동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공대한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준이가 초코우유를 마시면서 조금 앞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공대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양동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힘들다는 말을 들어줄 사람 목록에 공대한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직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혼자 많이 하고 있겠다 싶어서. 공대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양동숙이 그 말을 듣고 입술을 한 번 다물었습니다. 저도 그냥 다 혼자 하는 거 익숙해요. 이제 말하고 나서 양동숙이 후회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왜 했냐. 근데 이미 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대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는데요. 공대한이 어떤 표정인지 보려다가 양동숙은 그냥 앞만 봤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공대한 옆에서 걷는 게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편해야 정상인데. 골목 어귀에서 각자 갈 방향이 달랐습니다. 준이가 먼저 집 쪽으로 뛰어가려는데 양동숙이 불렀습니다. 준아, 오늘 집에 가면 얘기 더 하자. 준이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양동숙을 봤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습니다. 양동숙이 준이 뒷모습을 보다가 공대한을 봤습니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이번엔 꾸역꾸역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더 어색하게 느껴졌는데요. 공대한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대한이 잠깐 양동숙을 봤습니다. 저 오늘 복통이 안 왔어요. 양동숙이 그 말을 듣고 굳었습니다. 공대한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쓰러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 왔거든요. 양동숙이 공대한을 봤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양동숙도 몰랐고 공대한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 옆에 있을 때 아프지 않은 거요? 양동숙이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버렸습니다. 공대한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정의하려 하면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거였습니다. 양동숙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짧게 말하고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그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자기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걸으면서 배를 한 번 손으로 눌러봤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복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머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동숙이 집에 들어와서 외투를 걸었습니다. 준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양동숙이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면서 오늘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상대 아이 부모 앞에서 혼자 사과하던 것,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남긴 어머니 많이 수고하세요 라는 말. 그 말이 위로였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양동숙은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양동숙은 묘한 감정이 왔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서러움을 드러내기 싫은 것도 있고. 수고한다는 말이 결국 혼자잖아요 라는 말의 다른 버전 같아서요. 양동숙이 컵을 내려놓고 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준아, 나 들어간다. 문을 열었더니 준이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폰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요. 양동숙이 들어가서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걔가 그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 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이 기다렸습니다. 화났지.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 그것만은 아닌 게 뭔데? 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창피했어. 양동숙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없다는 게? 준이가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양동숙이 준이 옆에 들어 누웠습니다. 준이 바로 옆에 나란히. 두 사람이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도 창피했던 적이 있어. 준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창피하면 안 되는 건데 창피한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냥 내가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준이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조금 전보다 숨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양동숙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눈을 감으면서 아까 공대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복통이 안 왔다는 말. 그 말이 왜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양동숙 본인도 오늘 이상하게 이 골목이 덜 무겁게 느껴진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양동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분 탓이길 바라는 건지 기분 탓이 아니길 바라는 건지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한성미가 스튜디오에 도착한 건 생방송 30분 전이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정한이었습니다. 한성미가 화면을 보고 잠깐 있다가 받았습니다. 왜요? 말이 짧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미 한번 부딪혔거든요. 이사 서류를 오늘 안으로 부동산에 보내겠다는 공정한의 말에 한성미가 아직 가족끼리 충분히 얘기가 안 됐다고 했었는데요. 공정한이 대안이 상태 받잖아라고 하자 한성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지 않은 게 동의가 아니라는 걸 공정한도 알 텐데 두 사람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터뜨리지 않고 가라앉히고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째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몇 시에 끝나? 공정한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요. 9시쯤. 그때 같이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사 말고. 우리 얘기. 한성미가 분장 브러쉬를 얼굴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일하고 있어서 표정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성미가 거울을 봤습니다. 메이크업이 올라가면서 방송용 얼굴이 완성되고 있었는데요. 눈 밑 다크서클이 가려지고 입술에 컬러가 올라가고 머리가 세팅되면서 화면 속 한성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얼굴을 달고 나가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방송 주제는 사전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였는데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한성미가 잠깐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딱 맞는 주제였거든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한성미가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제일 많이 공감하셨다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방송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본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방송에서는 더 안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집중할 것이 생기니까요. 시청자 사연이 읽혔습니다. 남편이 대화를 피한다는 사연, 아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연. 한성미가 하나씩 받으면서 솔루션을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에요. 말은 많이 하는데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말 뒤에서 찾아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성미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공정한과 한성미 자신의 얘기였습니다. 공정한이 이사 얘기를 꺼낼 때 공정한은 동생을 지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성미가 듣고 있던 건 너는 이 결정에서 중요하지 않아였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방송 중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한 박자 길어야 두 박자. 진행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스튜디오 안 보조 작가가 한성미를 봤습니다. 한성미가 빠르게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먼저 읽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먼저 보는 게 대화의 시작이거든요. 말은 계속됐지만 그 짧은 멈춤이 있었다는 건 한성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보조 작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중간에 잠깐 멈추셨는데 괜찮으세요? 알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성미가 짧게 말하고 분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지우기 시작했는데요. 파운데이션이 지워지고 입술 컬러가 지워지면서 방송용 얼굴이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있는 얼굴이 거울에 보였습니다. 한성미가 그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피곤하고 뭔가 다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혼자 다 감당하고 싶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방송 중 그 멈춤이 뭔지는 한성미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족 솔루션 전문가. 그 타이틀이 지금 이 얼굴 위에 얹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분장실에서 나오는데 매니저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클립이 온라인에 올라갔는데요. 한성미가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짧은 영상으로 올린 거였는데요. 제목이 가족 솔루션 전문가 한성미 방송 중 5초 공백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 있나요? 너무 지쳐 보여서 걱정된다. 전문가도 사람이잖아요.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요. 매니저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성미가 외투를 입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공정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봤어. 괜찮아? 한성미가 그 문자를 봤습니다. 짧은 문자인데 공정한이 방송을 봤다는 게 그리고 그 멈춤을 봤다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고 했으니 아마 생방송을 챙겨봤겠죠. 한성미가 답장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이 어려워지고. 한성미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한성미가 그걸 보면서 아까 방송에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정한이 이사 얘기를 꺼낼 때 한성미가 그 말 뒤를 읽으려 한 적이 있었나. 동생을 지키고 싶다는 것, 이 골목에서 이 가족이 다 함께 무너지는 걸 막고 싶다는 것. 그게 공정한의 뒤였는데 한성미는 자기가 배제됐다는 감정에 먼저 막혔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성미가 이사 결정 전에 가족끼리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 뒤엔 나는 아직 이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요. 공정한이 그걸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말 뒤를 읽지 못한 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족 솔루션 전문가가 자기 가족 솔루션은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거리가 지금 한성미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공정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성미는 외투도 아직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는데요. 공정한이 한성미를 봤습니다. 방송 중에 멈췄어.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한성미가 잠깐 있었습니다. 부부 대화 얘기하다가 우리 생각이 났어요. 공정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사 얘기를 꺼낼 때 나는 대안이 걱정이 먼저인 당신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왜 그 순간 그렇게 화가 났는지. 공정한이 한성미를 봤습니다. 배제된 것 같아서? 한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정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공정한도 알았을 겁니다. 나도 알아. 당신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혼자 결정했다는 것. 한성미가 처음으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 동작이 작은 것 같지만 조금 내려놓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 결론 내지 말아요. 그냥 얘기만 해요. 공정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려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적어도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부부에겐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열어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정 중이던 기획안이 떠 있었는데요. 커서가 한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그 커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기획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공정한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잡해지는 게 가족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공정한이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요. 공주와는 그때 아버지를 이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그냥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면서 바깥 소리가 들어왔는데요. 거실에서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정한과 한성미였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고 조용하게 주고받는 소리였는데요. 공주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엿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오랜만이라서 잠깐 그냥 느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집에서 얼마만인지. 공주아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 옆에 세워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공주아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누군가한테 연락하고 싶은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든 건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나서 방이 너무 조용해서 공주아는 자기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공주아가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공정한과 한성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는 중이었는지 공주아가 나오는 걸 보고 둘 다 조용해졌는데요. 공주아가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따라서 두 모금 마시고 다시 나왔는데요. 거실을 지나면서 한성미가 공주아를 봤습니다. 주아야, 자야지. 네. 공주아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공정한이 불렀습니다. 주아야.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공정한이 공주아를 봤는데요. 아까 한 말 맞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는데요. 공주아가 공정한을 잠깐 봤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공주아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자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로 다시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공주아가 등을 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그 두 글자가 생각보다 오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공정한이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공주아는 알거든요. 평생 그 사람 옆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글자가 공정한한테는 작지 않은 거였습니다. 공주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사 얘기, 아버지와의 대화, 회의실에서 양현빈과 나눈 짧은 말들, 이사 소식을 들었을 때 굳어지던 그 사람 얼굴. 공주아가 핸드폰을 들어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양현빈을 찾았습니다. 찾아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어떤 언어로 꺼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공주아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엎어놨습니다. 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공대하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대하는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우면 금방 잠드는 편이었는데요. 이희경이 떠나고 나서부터 그게 달라졌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 이미 끝난 것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것들. 오늘은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공대한이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는데요. 아침에 서류 들고 나갔다가 골목에서 양동숙을 마주쳤고 어쩌다 보니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됐고 양동숙이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기다린 건 아니었다고 공대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시간이 겹친 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를 공대한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준이를 봤을 때 공대한이 그 아이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힘든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얼굴이요. 그 나이에 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공대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재활치료사로 오래 일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준이 얼굴은 치료실에서 봐온 아이들 얼굴이랑 비슷했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아이의 얼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한 건 계산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숙. 공대한이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오늘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서 양동숙이 한 말이 계속 남았습니다. 혼자 다 하는 거 익숙해졌다는 말. 그 말을 할 때 양동숙 목소리에서 감정이 없었는데요.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오히려 담담해진다는 걸 공대하는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복통이 없었습니다. 공대한이 옆으로 돌아 누우면서 그 사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복통이 없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공대한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딘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정리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것들. 공대한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희경 생각이 나지 않은 밤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상했습니다. 그 시각 양동숙은 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끄고 주방 등만 켜둔 상태였는데요. 양동숙이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학교에서 혼자 사과하고 준이랑 나란히 누워서 천장 보고 공대한이랑 어쩌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이 하루가 며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대한이 초코우유를 사줬을 때 준이가 웃은 게 생각났습니다. 작게 웃었는데요. 양동숙은 그 웃음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학교에서 상담받는 내내, 집에 돌아오는 내내 준이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그 웃음 하나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대한이 별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양동숙이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 동네가 양동숙한테 어떤 곳인지는 양동숙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쫓겨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인데 매일 이 골목을 걸으면서 피해 다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시 지방과 마주치는 것, 오래된 이웃들의 시선, 남편이 없다는 걸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 그게 쌓여서 이 동네가 숨막히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골목이 조금 달랐습니다. 공대한이 걷고 있어서가 아닐 거라고 양동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좀 달랐거나 아니면 학교 일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긴장이 풀렸거나 이유가 그거일 거라고요. 근데 공대한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복통이 안 왔다는 말. 양동숙 옆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을 때 공대한이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거슬렸어야 하는데. 양동숙이 물컵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불을 끄러 일어섰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장은 안 돼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번호 같았습니다. 양동숙이 잠깐 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고 이 시간에 모르는 번호는 좋은 전화가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진동이 멈췄습니다. 양동숙이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다시 진동이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양동숙이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공대한인데요. 양동숙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저 번호 저장 안 하셨구나. 공대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양동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공대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준이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양동숙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잠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끊어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양동숙도 끊지 않고 공대한도 먼저 끊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제가 고맙죠. 저한테 왜 고마워요?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이 이 사람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말. 그런데 그 설명 없음이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양동숙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준이 연락처 저장해 두세요. 공대한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이 연락처요? 아니요. 양동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는데요. 공대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양동숙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양동숙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장해두라는 말이 그냥 연락처 저장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요. 양동숙이 핸드폰 화면을 켜서 공대한 번호의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이름 석자를 쳤습니다. 공대한. 화면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아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말랐는데요. 부엌에 갔다 오려다가 그냥 책상으로 갔습니다. 물병이 거기 있었거든요. 물을 마시면서 책상 위를 멍하니 봤는데요. 아버지 서랍에서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었는데요. 뭔가를 찾으려 했다기보다 그냥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딘가에 집중할 대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공주아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거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공정한가 한성미도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가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 공정한 서재 쪽으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불을 켰습니다. 책상과 서류함이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요. 공주아가 이 방에 들어온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공정한이 워낙 혼자 쓰는 공간처럼 쓰는 방이라서요. 이사 서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직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했으니 오늘 안으로 뭔가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를 봤는데 이사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윗칸에는 볼펜이랑 메모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사 관련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래에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영수증 묶음,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봉투 하나. 공주아가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색이 바래서 오래된 게 티가 났는데요. 봉투 앞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정한의 이름도 아니었고 삼촌 공대한의 이름이었습니다. 공대한 앞이라고. 공주아가 봉투를 봤습니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봉투 뚜껑이 이미 뜯겨져 있었는데요. 한번 열어봤다가 다시 접어넣은 것처럼요. 공주아가 봉투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는데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여자 글씨체였는데요. 이일경이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공주아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숨이 조금씩 짧아졌는데요. 편지 중간쯤 공주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양씨 집안 이름이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공주아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공주아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재 불빛 아래서 아무 소리도 없는 밤에